3주차 3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궁 내번증을 할 텐데 인버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궁이 뒤집어져서 바깥으로 나오는 것을 인버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내번증. 뒤집혀서 자궁 바닥이 자궁강으로 내려온 거.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지금 요게 태반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자궁이잖아요. 이게 자궁. 그리고 거기에 이제 탯줄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태아를 출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태반이 떨어져야 되는데 자연적으로 태반이 떨어지도록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보통 출산한 다음에 태반이 분리되는 거는 한 10분에서 15분 이내에 대부분 다 나오고요. 조금 늦어져도 한 30분 이내에는 나오니까 이제 그때를 기다렸다가 자궁 퇴축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태반이 자궁 내막에서 떨어져서 나오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좀 성급한 의사들은 그 시간을 못 기다리고 요 탯줄을 잡고 손으로 여기를 잡아서 요 바깥으로 쭉 힘을 당겨서 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당겨서 빼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가 탯줄이니까. 그러면 여기가 자궁이고 자궁 저부고 그 다음에 여기가 자궁 경부인데 자궁 저부가 이 안쪽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자궁 여기가 자궁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자궁 강이 있고 여기 자궁 경부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붙어있던 여기 자궁 저부 안에 여기에 붙어있던 탭줄을 잡아가지고 바깥으로 쭉 힘을 빼서 잡아 빼니까 여기에 붙어있었던 자궁 내막이 그 복벽에서 분리가 되는 거죠. 분리가 돼서 자궁 자체가 이렇게 바깥으로 뒤집어져서 쏙 나오는 거예요. 뒤집어진 거 혹시 보이세요? 지금? 뒤집어진 건데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뒤집어진 거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여기가 자궁 경부고 원래 위치는 여기가 이 부분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지. 여기에 있어야 돼서 여기서 태반만 똑 떨어져 가지고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데 탯줄을 잡아서 바깥에서 힘을 줘가지고 쭉 뽑으니까 태반과 자궁 내벽이 붙어있는 채로 그 힘에 못 이겨서 자궁 저부가 복벽에서 떨어져가지고 바깥으로 나오는 거. 그게 인버전이에요. 인버전. 그래서 태반 박리 전에 제대를 잡아당긴다라고 써있는 게 그거죠. 그래서 태반이 자연적으로 박리되는 게 가장 좋은데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잡아당기는 거를 얘기를 하는. 그리고 이제 제대가 짧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여기가 제대가 지금 짧은 거예요. 제대가 여기에서부터 요 태아는 제대가 짧지 않아요. 근데 제대가 짧아서 여기 태반으로부터 배꼽까지 사이가 이렇게 짧은 애지. 짧으면 이 태아가 안에서 돌기도 하고 그죠? 움직일 때마다 이게 자꾸 잡아당기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잡아당기니까 거기에서 자궁 내번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자궁 바닥을 과도하게 압박하는 경우 태반이 나중에 안 나오면 아까 가능하면 30분 이내에 나와야 되고 30분도 좀 늦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한 15분 이내에 나와야 되는데 30분까지 안 나오면 되게 초조해져요. 의사들이.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자궁 저부 복부 있는 이 저부를 계속 마사지를 막 하는 거죠. 자궁을. 심하게 바깥에서 복벽을 막 마사지를 하면 그 안에 붙어있던 태반이 똑 떨어져서 나오면 좋은데 이 자궁 자체가 복벽에서 분리돼 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과도하게 마사지를 하는 경우 마찬가지죠. 이거나 그죠? 압박이나 마사지나. 그 다음에 이제 유착 태반이 되었을 때 태반을 용수박리하는 거. 용수박리라는 것은 손을 이 자궁 안에다 쑥 집어넣어 가지고 붙어있던 태반을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일일이 띄어가지고 바깥으로 떼내는 것을 용수박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유착 태반일 때 그렇죠. 그래서 태반이 자궁 안에 붙어 있는데 완전히 달라붙어 가지고 또는 근육축 내에 태반이 쑥 들어가 있는 경우 그거는 아무리 자궁이 퇴축이 된다고 하더라도 태반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지. 딱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손을 이 안에다가 질 안에다 이렇게 쑥 집어넣어 가지고 이 안에 있는
태반을 손으로 이렇게 일일이 긁어서 떼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긁어서 떼어내다가 무리하게 조금 힘이 가해지면 자궁 자체를 복벽에서 분리하게 돼서 거꾸로 뒤집어져서 나오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태 인부는 어떤 인부냐면 여러 번 임신했던 인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러 번 임신을 했다면 자궁이 늘어났다 퇴축했다 늘어났다 퇴축했다 이런 것들을 여러 번 하다가 복벽에서 약간 느슨하게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때 이제 굉장히 경산부일수록 분만의 시간이 짧아지니까 그럴 때 급속하게 분만을 하면 또 저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분만 후에 힘을 주는 것, 분만 후에 지금 분만 출산을 했는데 또 뭐 대변을 본다고 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에 힘을 그냥 아래로 심하게 주면 그때도 이제 분리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 있는 형태에서 분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자연적으로 천천히 분만이 하면 괜찮겠지만 급속 분만하면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고, 1차적인 증상은 일단 출혈이겠죠. 그죠? 자궁이 복벽에서 떨어져서 질 바깥으로 이렇게 쑥 나온 거니까 출혈량은 뭐 이 정도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제왕절개 했을 때의 전체의 출혈량이 1000cc 정도 되는데 요때 딱 그 자궁 내번증으로 인해서 생기는 출혈량이 뭐 800에서 1800이니까 상당히 많은 양이 출혈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출혈량이 많다 보면 그 저혈압이 와서 쇼크가 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인부의 입장에서 보면 질 내에 여기 안에 출혈이 있을 테니까 뭐가 이렇게 꽉 차 있는 느낌이 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막 압박감이 생기면서 통증이 있는 그런 느낌을 이제 말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빨리 자궁이 바깥으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한번 살펴봐 줘야 될 필요가 있고, 이렇게 치명적인 출혈이 시작이 되면 이게 복벽에서 자궁 자체가 분리돼 가지고 바깥으로 나온 거니까 거기에서 이제 복강 안에도 출혈이 현재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출혈이 시작되면 신속히 치료하지 못하면 하이포볼레믹 샥, 그러니까 저혈량 쇼크가 일어나서 사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태반과 관련돼서 산모가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고 태반이 안 떨어지고 또는 태반을 빼다가 자궁이 내번이 돼서 사망을 하거나, 이건 진짜 어이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병원에 환자나 보호자들이 또 그 수를 많이 걸 수도 있고,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는 아니지만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간호중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게 이 자궁을 손으로 여기를 잡고 안으로 쑥 밀어서 이 복벽 안에 딱 붙여줘야 되는 거죠. 지금 태반이 안 떨어진 게 아니에요. 태반을 빼려다가 자궁 자체가 바깥으로 나온 거니까 원래 제자리에 가서 자리를 잡도록 안으로 쑥 밀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자궁 바닥의 제 위치로 복귀. 그래서 자궁 수축을 증진시켜서 출혈을 조절하는 것. 그런데 수축을 지금 아직 자궁이 복벽 안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제자리를 안 잡았는데 자궁 수축을 시켜버리면 복벽 자체에 원래 떨어질 때의 자궁의 크기와 수축을 시켜가지고 집어넣어서 복벽에다 붙이려면 복벽보다 자궁이 사이즈가 작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안 붙지. 그러니까 처음에 이 안으로 손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복벽 안으로 붙일 때는 이렇게 손으로 쑥 집어넣어 가지고 쏙쏙쏙쏙 그렇게 다진다는 표현 쓰잖아요. 이렇게 살금살금 이렇게 다져서 잘 복벽에 가서 달라붙을 수 있도록 제자리, 그러니까 사이즈가 맞게 원래 떨어졌던 자궁의 크기 그대로 집어넣어서 다져줘야 돼요. 딱 붙게 복벽에.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뭐 수축을 시키기는 해야 되겠지만 출산 이후니까 자궁 수축을 시키기는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원래 사이즈로 가서 복벽에다 붙여야 되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데 자궁 이완된 상태로 들어가서 제자리에 원상복귀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때는 이완제를 준다. 초기에는. 그래서 터비탈린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항경련제인 마그네슘 설페이트 같은 이완제를 줘서 제자리를 가서 딱 맞게 자리를 잡으면 그 다음에 수축제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에 그림이
나오니까 그림 나오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요거는 조금 전에 본 설명 그림이죠. 그래서 이쪽에다 손을 잡고 태반만 그 자궁에서 이 자궁 펀더스잖아요. 여기가 자궁 저부. 그래서 태반이 붙어 있는 태반만 쑥 뽑으려고 했는데 얘하고 딱 붙어 있으니까 자궁 자체가 여기에서 그냥 떨어져 가지고 바깥으로 쏙 반대 뒤집어져서 바깥으로 나온 거지.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손을 이렇게 잡고 자궁을 잡고 그 다음에 자궁을 이렇게 양옆으로 잡은 다음에 안으로 쑥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쑥 집어넣은 다음에는 자궁에 이렇게 크기가 안에 내강이 생길 거 아니에요. 집어넣을 때는 양옆을 이렇게 잡지만 집어넣은 상태에서는 이제 주먹을 쥐고 여기서 다지는 거예요. 여기에 잘 가서 달라붙을 수 있도록 살살 이렇게 다져주는 거지. 음식 다지듯이 이렇게 다져주는 거. 그렇게 해야 가서 붙어요. 제자리에 가서 붙어. 그러면 그렇게 붙은 다음에는 수축제를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궁이 제 위치로 복귀된 후에 자궁 이완제 투여는 중단하고 수축제를 쓴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자궁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았는데 수축제를 줘버리면 원래 복벽의 사이즈보다 자궁이 훨씬 작아지니까 안 붙어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요. 뭐 자궁 수축제를 줌으로 인해서 퇴축을 시키는 거니까 원래 사이즈대로.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일반적인 정상 그 분만하고 같죠. 그래서 정상 분만에서 태반이 떨어지고 나면 원래 자궁이 원래 사이즈로 되돌아가게 만들어줘야지만 실혈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만약에 위치료 방법이 실패했어요. 그러면 그 위치료 방법이 뭐였냐면 손으로 이렇게 쑥 집어넣어 가지고 살살 다져줬는데 안 붙어.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응급 상황이고 지금 현재 출혈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개복을 해야 돼. 배를 가르고 응급으로 자궁을 떼줘야 된다는 거죠. 자궁을 떼주지 않으면 자궁이 원래 자리로 찾아가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지금 출혈이 있는 상태니까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서 되게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기본적인 얘기고, 응급처치가 늦어지면 샥이 올 수 있고, 당연히 출혈이 심했으니까 출혈에 따라서 소변 양이 줄겠죠. 아예 안 나오는 거지. 무뇨증, 핍뇨를 지나서 무뇨. 그 다음에 뇌하수체 전엽이 괴사가 되는 쉬한스 신드롬이라는 게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출혈이 굉장히 심하면 뇌하수체 전엽 자체가 무능해져요. 그래서 뇌하수체 전엽이 완전히 네크로시스가 되면서 뇌하수체 전엽에서 각종 호르몬들을 분비해야 되는 기능이 없어지는 그러한 증상이 쉬한스 신드롬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줘야 되겠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태반이 만출할 때 주의사항이 있죠. 서두르면 안 돼요. 절대. 그래서 10분에서 15분 사이를 기다려줄 필요가 있고, 그 대신 이제 태반이 안 떨어지면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자궁이 그 출산한 다음에 퇴축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무능하게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커져 있는 자궁 자체로. 그러니까 커져 있는 자궁 자체에서 계속해서 출혈이 생기는 거니까 태반이 안 떨어지는 것은 자궁 퇴축이 안 되는 것을 뜻하는 거라서 출혈로 이어질 수 있어서 그것에 책임이 있는 의사들이 굉장히 흥분을 해요. 불안해하고. 그래서 피를 보면 특히 사람이 그렇잖아요. 정상적인 사람도 피를 보면 이렇게 놀래는데 자기 환자가 지금 출혈이 있으면서 조금 있다가 잘못되거나 만약에 사망이 된다 그러면 의사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서둘러요. 서두르면 안 되는 게 서둘러다가 쭉 잡아 뽑으면 4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또 태반이 안 나오니까 아까 말했죠. 막 우악살스럽게 막 그 산모의 복부를 마구 그냥 주물르면 그 압박 때문에 오히려 복벽에서 자궁이 분리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고. 이건 아까 설명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궁 이완제나 마취제 투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응급 상황이고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수술을 준비해라 라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죠? 출혈이 심하면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는 거니까 오히려 산소를 바깥에서 마스크를 투여하든 어쨌든 산소 공급을 줘라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자궁이 원상 복귀된 다음에 자궁수축제를 투여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태반 이상, 출혈 문제 중에서 이제 태반 이상으로 넘어왔어요. 태반 이상. 그러니까 전치 태반, 그러니까 태반 이상 중에서는 전치 태반하고 태반조기박리가 있는데, 전치 태반, 태반조기박리 앞에서 했죠. 그죠? 고위험 인부에서 했기 때문에, 전치 태반은 태반이 앞쪽에 형성돼서 출혈이 있는 거고, 태반조기박리는 태아가 출산되기 전에 자궁 내막에서 태반이 떨어지는 것을 태반조기박리라고 하는 거니까, 그 두 개 다 출혈에 문제가 있어서 출혈성 문제에 이게 들어갔고, 이제 다 배웠으니까 그냥 지나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유착태반은 조금 아까 4번에 있어서 유착태반을 설명을 했었어요. 그죠? 이 유착태반이라는 건 뭐냐면 자궁 내막에 태반이 딱 달라붙고, 달라붙은 것보다 더 침투해서 안으로, 점막 안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근육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형태를 취하는, 그게 이제 유착태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인은 몰라요. 잘 모르는데 어떤 사람들한테 잘 생기는지 한번 봤더니 전치태반이 있었던 사람, 그 다음에 제왕절개 분말 경험이 있었던 사람, 소파수술 경험이 여러 번 있었던 사람, 뭐 6회 이상의 출산 경험이 있었던 사람.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이 뭐를 저기서 느낄 수 있냐면, 아, 자궁 내막을 많이 써서 자궁 내막이 원래 어떤 형태를 취해야 되냐면 기저층이 있고 그 위에 기능층이 있어서 기능층이 자라났다 월경으로 없어졌다, 자라났다 없어졌다 이렇게 해야 되고, 그 기능층이 도톰하게 두껍게 자라나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만 거기에 손상이 없는 그렇게 깨끗한 자궁 내막이어야지만 태반이 가서 잘 착상을 하는데, 저렇게 소파를 해서 막 긁어낸 경험이 있으면 그 기저층이라든지 이런 데 손상이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수술을 하면 이런 데 수술 자국이 남으면 거기에 그 스카라고 해서 수술 흉터가 남는 것처럼 자궁 내막에도 흉터가 생기면서 폭신폭신한 자궁 내막이 아닌 뺀질뺀질한, 긁어가지고 뺀질뺀질한 자궁 내막이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 이럴 때는 태반이 가서 붙을 때 좀 잘 못 붙겠고, 붙으면 미끄러지고 붙으면 미끄러지니까 안으로 깊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비정상적으로. 그렇지 않겠냐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렇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이제 발생 부위는 태반이 탈락막의 결함을 초래하는 부위. 그러니까 좀 전에 설명한 거예요. 이게 탈락막이라고 하는 것은 임신 중에 자궁 내막 이름을 우리가 탈락막이라고 했잖아요. 데시디아. 그래서 데시디아 탈락막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자궁 내막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궁 내막을 아까 여러 번 제왕절개 했다거나 여러 번 소파 자꾸 긁어서 그 부위를 좀 상처를 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자궁 하부에 태반이 위치를 하면, 자궁 하부는 자궁 경부고, 자궁 하부라고 하는 것은 이 근육층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었냐면 소극적인 자궁 하부였잖아요. 적극성을 띠는 곳이 자궁 저부, 자궁 위쪽, 소극성을 띠는 것이 자궁 하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극적인 자궁 하부에 가서 태반이 붙으면 잘 안 달라붙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착 태반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유착 태반은 내막 안에 어느 정도 침범하느냐에 따라서 유착 태반, 감입 태반, 첨입 태반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이게 알파벳이 훨씬 쉬워. 순서대로 ABC 순으로 가 있잖아. A가 제일 얕고, 그 다음에 인크레타, 그 다음에 가장 깊은 데가 퍼크레타. 퍼크레타는 작은 근육을 뚫고 장막에까지 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굉장히 깊숙하게 자궁의 거의 껍데기 바깥층까지 도달한 거죠. 장막이 가장 조직의 바깥층에 있는 막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인크레타가 자궁 근층, 그 다음에 자궁 근층에 유착이 된 것, 그것이 유착 태반. 감입은 감입 안으로 파고 들어갔다는 얘기니까 근층에 파고 들어갈 거고, 첨입은 근층을 뚫고 장막까지 도달한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태반이, 출산을 하고 나서 태반이 빨리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태반이 안 떨어지니까 또 손으로 자궁 안에다 손을 집어넣고 태반을 떼어야 되고 용수박리술을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떨어질 수도 있고, 또는 그렇게 하다가 무리하게 하다가
자궁 4번을 가져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손으로 집어넣어서 다 일일이 찧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각들이 남아서 그것들이 다시 자궁 내막에 파고 들어가면 잔류태반이 돼서 잔류태반이 되는 부분에 자궁 내막 쪽에서 출혈이 있고, 그런 일들이, 합병증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착태반이 그래서 좋지 않다라는 거고요. 이럴 때는 치료는 자궁 어쩔 수 없이 이제 태반이 안 떨어지고 딱 붙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궁 절제, 애 낳고 자궁을 그냥 드러내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반 용수 방리 방법이 있기는 하라고 그랬죠. 그랬는데 뭐라 그랬어요? 잡아 당기다가 4번이 초래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잡아 당겨더라도 이렇게 살살살살 잡아 빼야지, 확 잡아 빼면 자궁 자체가 복벽에서 분리돼서 바깥으로 빠져나온다라는 거 꼭 유의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태반 경색, 인팍션이죠. 인팍션. 마이오카디얼 인팍션, 심장에 생기는 거, 심장에 가는 혈관들이 막혀서 그 주위에 있는 근육이 경색된 거, 그거를 카디오 그 인팍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심근 경색증, 심장 근육에 경색이 생기는 거. 이거는 태반이 경색하는 거. 태반이 경색하는 거. 그래서 정상적인,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태반의 노화 과정, 이게 정상적인 태반의 노화 과정일 수 있어요. 이게 한번 배웠는데, 임신이 진행되면서 말기로 갈수록 태반도 이제 그냥 물렁물렁한 상태가 아니라 약간 석회화가 돼서 나중에 태반이 떨어지기 좋게 만들어요. 자기가 스스로. 그리고 뭐 정상적으로 임신이 이제 쭉 진행이 되면 태아한테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분만을 하고 나면 더 이상 태아한테 그 산소하고 영양분을 공급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떨어질 준비를 미리 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석회화가 진행이 돼서 정상적이다. 이거는 일반적인 상태로 보면. 그렇지만 이제 많이 한꺼번에 아직 임신 초기인데 갑자기 태반이 경색이 돼버린다던가 이러면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태반에 혈액 공급이 이제 완전히 경색이 돼서 혈액 공급이 안 가면, 그러면 이제 태아가 그 안에서 사망을 하게 될 테니까. 그래서 병리적인 형태의 경색은 임신성 고혈압일 때 태반의 약 33%가 경색이 되는 경우가 있고, 자간증이 굉장히 고혈압이 심해서 자간전증을 지나고 자간증으로 가면 60%까지 경색이 되니까 이러면 조금 위험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자간증, 자간전증에서 뭐가 같이 따라와서 병행을 했냐면 태반 조기 박리가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태반 조기 박리가 오겠냐면 저렇게 고혈압이 있어서 혈행이 잘 안 가니까, 피가 공급이 잘 안 되니까 태반이 경색이 되고, 경색이 돼서 딱딱해지니까 그 딱딱한 부위가 태반에서 자궁 내막에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태반 조기 박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일형 당뇨병 산부일 때 경색이 중앙에서 발생해서 혈액 공급이 전체적으로 장애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태아가 성장 지연이 있다든지 아니면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대, 지금까지는 출혈 관련해서 한 거고, 그 다음에 제대 관련 건강 문제를 살펴보면 이제 첫 번째 제대가 바깥으로 나오는 거, 탈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umbilical cord prolapse가 되겠고요. 제대의 일부분이 태아 선진부의 앞이나 옆에 위치하는 거. 그래서 요거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하면 훨씬 이해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니라서 그림을 보면서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원인 잠깐 살펴보면 태아 선진부가 골반에 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양막이 파열이 돼서 양수가 쏟아져 나온다든가, 그 다음에 태양 이상일 때, 태양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주 열심히 했잖아요. 그죠? 둔이 거꾸로 있거나 견갑이 또는 안면이 뭐 이런 경우에 선진부가 제대로 골반 입구에 진입을 못하는 거예요. 저렇게 태양이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래서 잘 진입을 해야 골반 입구를 태아의 선진부 머리통이 가서 딱 막아줘야 그 다음에 딸려오는 제대가 그 바깥으로 빠져나가질 않잖아요. 그런데 견갑이 같은 경우는 어깨가 골반 입구에 가서 이렇게 걸쳐 있는 거니까
거기에 공간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 생긴 공간으로 제대가 빠져나가니까 제대 탈출이 될 수 있고, 또 제대 탈출이 잘 되는 애가 둔이 거꾸로 있는 애, 똑바로 서 있는 애잖아요. 서 있으면 아래쪽에 엉덩이 쪽에 배꼽이 있으니까, 하복부에 배꼽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제대가 아래쪽으로 길게 늘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둔이의 태양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제대가 탈출이 되기가 쉽지. 그러니까 더 제대가 탈출이 잘 되는 조건을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둔이가 똑바로 서 있어. 어차피 제대가 아래로 내려와 있는데 미리 양수가 터져요. 양막이 찢기면서 양수가 터지면서 양수가 한꺼번에 쭉 쏟아져 나오면 아래까지 내려와 있던 제대가 그 양수하고 타고 갑자기 바깥으로 쑥 나오는 거지. 그러면 제대 탈출이 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태임신일 경우에 아기가 둘이나 셋 있는데 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양수의 볼륨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는 똑바로 있고 하나는 거꾸로 있고, 이러면 그렇게 거꾸로 있는 아이들이 또 제대 탈출. 양수 과다. 양수가 너무 많아도, 양수가 너무 많고 아기는 조그만데 제대는 늘어져 있으니까 양수가 터지면서 그 양수 물하고 같이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제대가. 그 다음에 아두 골반 불균형은 여기랑 비슷한 거지, 견갑이라든지 안면 이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아두가 골반에 딱 맞지 않으면서 거기에 어떤 공간들이 만들어지면 그 사이로 제대가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정상적으로 긴 제대,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지가 막 이따가 그림으로 보여줄 텐데 너무 길다 못해서 목에다가 한 번 가문 애, 두 번 가문 애, 세 번 가문 애도 있고, 몸에다가 아래쪽 하복부에다가 다리 있는 데다가 칭칭 감고 있는 애도 있고, 너무 기니까, 너무 길다 보니까 거기에서 막 줄넘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야. 자기가 그 배 안에서. 그러다가 감는 거예요. 이리 감고 저리 감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자궁내 종양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렇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아두회전을 위한 상가적 조작, 이거는 이제 아직 우리가 안 배웠는데, 분만하는 방법 중에서 분만이 잘 안 될 때 아두를 그러니까 거꾸로 있는 애죠. 둔이인 경우를 바깥에서 이렇게 잡고 애를 바깥의 복벽에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제대가 거기서 바깥으로 부작용으로 바깥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증상을 보면 질감으로 제대가 보일 수도 있지만 안 보이는 은닉성 제대 탈출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안 보일 수도 있고, 또 이게 촉지가 되면 제대가 밖으로 나왔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안 보이는 제대 탈출이 사실은 더 어려울 수 있죠. 그 다음에 파수가 되면서 다양성 하강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제대 탈출이 있는 태아는 우리가 피탈 모니터링에서 어떤 그림이 나타나냐면 다양성 하강, variable deceleration이 특징적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variable deceleration, 다양성 하강, 그러면 제대 탈출, 이렇게 딱 이퀄로 그냥 외워놓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볼게요. 그림을 보면 얘가 은닉 탈출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여러분이 볼 때 뭐가 저게 은닉 탈출이에요 하겠죠. 근데 내 설명을 들어봐. 애가 그 태아의 선진부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그 사이 공간이 있었어. 그러니까 제대가 또 하필이면 길어. 그러니까 그 제대가 같이 얼굴에다 같이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하고 골반 입구에다가 그 사이에다가 제대를 딱 끼고 꽉 눌러봐. 그러면 바깥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눌림을 당하는 상태니까, 눌리면 제대 안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혈류가 줄어들면 태아한테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저게 은닉 탈출이라고, 감춰져 있는 탈출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요거는 내진을 했어요. 질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여기가 자궁 경부잖아요. 자궁 경부에다 손가락을 집어넣고 봤더니 여기 선진부하고 같이 제대가 만져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나왔으니까 전방 탈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아예 제대가 자궁 경부를 구멍을 지나서 질 바깥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탈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닉 탈출, occult prolapse는 제대가 선진부예요. 그림으로 설명했고, 정말 설명했으니까 그냥 지나가도 되겠다. 그냥 갑시다. 자, 산부하고 태아 및 신생아한테 미치는 영향, 그냥 생각해봐도
제대가 하는 일이라고 태반에서 엄마로부터 산소를 받아서 공급받아서 태아한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제대잖아요. 근데 그 제대가 눌려. 그러면은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누구한테 직격탄이 가겠어? 태아한테 직격탄이 가겠죠. 태아가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태아 생존한테 가장 중요한 요인, 급성 탈출과 분만 시간. 그래서 만약에 15분에서 30분 이내에 분만이 완료되면 태아 생존율이 그래도 75%까지는 가지만, 만약에 제대가 탈출되고 나서 1시간 동안 이상이 지연이 됐다 분만이, 그러면 태아 사망이 50%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제대 탈출이 되는 것 자체가. 예, 그래서 탈출이 안 됐는지 안 되도록 하는 거는 조금 어렵고, 됐으면 된 상태를 빨리 간호사하고 의사가 감지가 되죠. 그러면은 제대 탈출이 됐는데 아직 내가 내지는 안 해봤지만 피탈 모니터링은 분만실에 가보면 24시간 쭉 그 간호사 스테이션에 켜 있어요. 그래서 1번 산모, 2번 산모 모니터가 다 나한테 보여지게끔 되어 있으니까 내가 앉아서 일을 하더라도 모니터에서 다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일부러 태아 심음을 크게 볼륨을 높여서 틀어놓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바빠서 다른 일로 막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태아 심음 소리를 크게 해놓고 움직이니까 태아 심음이 떨어지면 금방 알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장치를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상에 내가 모니터를 봤다, 간호사가. 그럼 아까 어떤 형태의 그 태아 심음 감소가 나타나냐면 베리어블 다양성 감소가 나타나니까 그게 떴다. 그럼 태아 제대가 탈출했나? 그래서 빨리 그 내진을 해본다든지 만져본다든지 이런 일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생존을 하더라도 조산이 될 가능성이 있고, 분만을 하면서 외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고, 또 거꾸로 있는 아이일 경우에는 주로 태변을 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태변을 지가 똥싼 양수를 먹는 거니까 태변 흡입하고 관계가 있고, 당연히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저산소증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간호사가 알고 이거에 대해서 대처를 해줄 수 있어야 되고요. 치료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그냥 생각해봐도 제대가 지금 눌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대가 눌리지 않게 해주는 게 치료겠죠. 그래서 제대 압박이 안 되도록 완화시키는 방법을 할 수 있으면 해주고, 그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까 그림에서 이게 파워포인트는 뒤로가 안 돌아가. 그냥 우리가 그 수업 시간에 하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 아까 그림 이렇게 갔다가 하면 되는데 뒤로가 안 가가지고 그 은닉 탈출 같은 경우 또는 전방 탈출 같은 경우는 자기 얼굴에다가 이렇게 탯줄을 이렇게 깔고 압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 속에다 손을 쑥 집어넣어서 요 태아 선진부 머리통을 잡고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 올려주면 그 밑에 찐눌려 있던 제대가 동그랗게 살아나겠죠. 그러면 이제 산소 공급이 그래서 원활하게 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그게 만약에 아직까지 분만 기간이 뭐 지금 자궁 경부가 막 5cm밖에 안 열렸는데, 그럼 아직도 분만 진통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 긴 시간 동안 어떻게 손을 집어넣고 계속 올릴 수는 없으니까 그건 조금 불가능하고, 그럴 때는 그냥 저항절개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즉시 태아 분만을 하거나 아니면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태아의 선진부를 들어 올려주는 방법도 있다. 그 다음에 제대 압박으로 인한 태아 심음 하강을 완화시키는 방법이 양막 내에 수액을 주입하는 거. 그러니까 양막 내에다가 양수의 볼륨을 늘려주는 거죠. 그러면 늘려주면 그 물이 많아지니까 거기에 태아의 선진부라든지 이런 게 물에서 동동 뜰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동동 뜨면 태아의 선진부가 뜨니까 그 밑에 깔려있던 제대가 눌리지 않게 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다. 근데 뭐 잘 안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선진부 들어 올리는 건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던 거고, 그 다음에 자궁 수축 억제제는 왜 주냐면 현재 지금 압박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 선진부가 골반 입구로 쭉 내려왔는데 거기에 제대를 깔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계속 분만 진통을 진행을 시키고자 수축제를 주면 계속해서 압박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오히려
제대가 더 눌리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자궁 수축제는 주면 안 되고 억제제를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호중재를 이제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제 의료적인, 치료적인 어떤 중재가 아닌 간호중재. 간호중재는 탈출된 제대 압박을 제거하고 태아의 산소 공급을 증가하는 건데, 압박 제거하는 게 말이 쉽지 압박 제거하는 게 쉽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진에서 손을 집어넣고 태아의 선진부를 조금 들어 올려주는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산모한테 슬흉이를 취하게 하거나, 아니면 레프트 라테럴 레큐멘트 포지션을 취하게 해서 요 태아의 무거운 머리통이 아래로 가능하면 내려가도록 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엉덩이로 쑥 들어주면 태아의 몸체가 아래쪽으로 자궁 안쪽으로 내려갈 테니까 여기에 찐눌려 있던 제대가 조금 압박에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자세. 그게 이제 슬흉이 또는 트렌들렌버그 체위 또는 좌측이 이런 것을 이용해서 골반을 높여주는 방법. 그거. 그 다음에 손을 질 속으로 삽입을 해서 아까 말했던 선진 부위를 이렇게 위로 올려주는 거. 예. 그 다음에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하면서 계속해서 태아 심음을 사정해야겠죠. 태아 심음을 사정해서 이런 방법을 지금 현재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아 심음이 140회, 130회, 120회, 110, 100, 90, 80 뭐 이렇게 쭉쭉쭉 떨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 제대에서 태아한테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것을 뜻하는 거니까 이거는 굉장한 이머전시죠. 굉장한 이머전시라서 빨리 응급으로 제왕절개를 해서 태아를 빨리 끄집어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태아 심음 사정이 중요하죠. 물론 뭐 이런 자세를 취하게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취하는데 태아 심음은 안 듣고 이 자세만 취하게 해버리면 안에서 태아가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그건 전혀 간호사가 상관을 안 해버리면 태아가 뱃속에서 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바깥으로 이렇게 탈출되어 있는 질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제대 있잖아요. 그거는 다시 삽입은 절대 하면 안 돼요. 다시 손으로 잡아가지고 삽입을 하면 바깥으로 한번 나왔던 애들은 감염균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으로 집어넣으면 균을 심어주는 게 돼서 절대로 삽입하지 않고 그냥 마르지 않도록 따뜻한 생리식염수 꺼지로 그냥 덮어만 준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뭘 해야 될 것 같아? 제왕절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산소 줄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뭐 계획, 치료 계획 설명해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이 임상에 가서 간호사로 활동을 하면 저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간호사 병원에 가면 어떤 간호사는 굉장히 친절하게 나한테 설명을 잘 해주는 간호사가 있는 반면에 어떤 간호사는 그냥 묻는 말에도 거의 대답을 안 하고 그냥 대충대충 설명하는 또는 대답도 잘 안 하는 그런 간호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잘 설명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잖아요. 산모도 힘들고 보호자도 힘들고 그래서 정서적인 지지가 필요하겠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응급체왕절개술 준비해야 됩니다. 기타 제대 문제에서 이제 선천성 이상이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이 아동간호학에서도 배웠고 3학년 때도 배웠어. 출산하고 나서 신생아, 바로 태어난 신생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투아 아테리 원 베인이 있었죠. 동맥이 2개, 정맥이 하나. 그 대신 정맥이 동맥 역할하고 동맥이 정맥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그냥 영어로 투 아테리 원 베인 해버리면 간단하게 외워지니까 투 아테리 원 베인인데 간혹 가다가 아테리가 하나인 아이가 있어. 아테리가 하나. 그럼 기형이잖아. 그러면 혈관만 신생아는 기형이 아니에요. 아테리가 하나다. 그러면 분명히 심장 쪽에 기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른 선천성 기형의 발생 빈도가 높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대를 봐서 그 와튼스 젤리가 싸고 있는 투아테리 원베인이 그러니까 혈관이 3개인지 확실히 확인을 해야 되고 베인이 크고 양쪽에 동맥이 작게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동맥이 1개다. 그러면 빨리 의사한테 알려서 선천성 기형 다른 심장이라든지 이런 거 알아봐 줘야 돼요. 심혈관 기형, 신장 기형, 그다음 뭐 이런 기타 기형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선천성 기형은 치료 못하죠. 뭐 치료 못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길이가 이상이 있는데 긴 거. 길이가 원래보다 기네. 원래보다 짧으네. 이렇게 두 종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한 평균 외우기 쉽게 한 50cm 정도라고 외워놓으시면 되고요. 몇 cm게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보통 한 50cm 정도다가 적당하다라고 하는데 32cm 이하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돼요. 1%밖에 안 되는 거니까 32cm 이하면 아까 내가 설명했던 대로 여기가 짧은 거잖아. 지금 굉장히 짧지. 굉장히 쇼트니스한 거야. 그러면 얘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인다 그랬죠. 태동, 무브먼트. 심한 애들은 거기서 이렇게 널뛰기도 하고 제주 넘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 얘가 잡아 당겨진다 이거지. 그러면 잡아 당겨지면 얘가 짧으니까 얘가 움직이는 대로 얘가 잡아 당기면 얘가 떨어질 거지. 그러니까 태반이 미리 안에서 떨어지는 태반 조기 박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라서 짧은 태반 제대인 초음파로 미리 제대의 길이도 임신하는 기간 동안에 체크를 하니까 너무 짧다 그럼 요거 꼭 주의해서 태반 조기 박리가 일어나지 않는지를 봐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상적으로 길어 100cm 이상이야. 그러면 또 어떠냐 이렇게 목에다가 지금 2번 감았죠. 얘는 지금 이거를 몸 전체다 이렇게 휘가문해예요. 이렇게 휘가문해. 그러니까 자기도 뭐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어. 기니까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다 하다 보니까 몸에 휘 감기는 거지. 그러면 감기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제대가 이렇게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아서 적당하면 제대가 그냥 이렇게 배꼽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서 제대는 제대대로 몸은 몸대로 있겠죠. 근데 길면 휘감거나 하다가 복벽하고 딱 부딪히는 부위가 생길 거라. 그럼 압박이 되죠. 압박이 돼버리면 그쪽으로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대 순환을 방해하는 거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너무 길면 여기가 이제 정상적으로 긴 아이라고 생각하면 여기 양막에 이렇게 쌓여 있는 건데 이 양막이 찢어지면 여기서 양수가 쑥 나오잖아. 양수가 쑥 나올 때 긴 제대는 쑥 같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제대 탈출의 위험이 있다. 긴 제대는. 그 다음에 너무 길면 얘가 제주 넘는다 그랬잖아요. 그 안에서 이렇게 돌고 하다가 휙 감기니까 매듭을 지어요. 자기가. 그래서 매듭을 짓게 되면 매듭을 져서 꼭 매듭이 지어지면 그 매듭을 통해서 산소 공급이 돼야 되니까 매듭이 짱짱하게 매듭이 되어 있다 그러면 산소 공급이 또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가 감고 지가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지가 그 안에서 성장이 잘 안 되는 경우 예,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너무 길어도 안 되고 짧아도 안 된다라는 것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양수 관련 건강 문제 중에서 양수 과다증은 보통 우리가 측정할 때 초음파로 측정을 하죠. 2000cc 이상. 그 다음에 양수 과소증은 보통 500cc라고 교과서에는 되어 있는데 임상에서는 300cc라고 해요. 그래서 500 이하 또는 300 이하가 양수 과소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인은 뭐 잘 몰라요. 왜 양수가 많이 생기는지. 그렇지만 우리가 미루어 짐작컨대 선천성으로 식도가 폐쇄되어 있거나 아니면 위장 계통이 폐쇄가 되어 있어서 오히려 이쪽이 폐쇄가 되어 있으면 양수를 먹지를 못한다는 거죠. 자기가 양수를 먹어야 되는데 먹고 소변으로 내보내고 먹고 소변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식도나 위장 계통이 폐쇄가 있으면 먹지를 못하니까 양수가 그만큼 많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것도 있고 또 이런 기타 기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가지 질환이 있으면 양수 과다증이 생길 수는 있다라는 건데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진단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초음파로 찍어보는 수밖에 없지. 그래서 초음파로 찍었을 때 양수 지수가 20cm 이상일 때 양수 과다증으로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눈으로 봐도 양수가 많으면 복부가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그 나와 있는 복부가 터질 듯하게 보이는 거죠. 양수가 그냥 빵빵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터질 듯하게 보이면서 살짝만 타진을 해도 그 안에서 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물이 흐르는 소리가 나요. 그것을
플루이드 스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양수가 많으니까 태아 심음이 잘 촉진이 안 된다던가 그런 것들이 이제 진단을 할 때 이제 살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영향,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이게 양수가 많으니까 자궁이 굉장히 과다하게 신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다하게 신전이 됐으면 그게 조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 유산이나 조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또 과다하게 자궁 근육이 늘어났으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게 어렵죠. 그러니까 출산 후에 퇴축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럼 출산 후에 퇴축이 잘 안 된다는 것은 자궁이 무력해서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것, 퇴축을 안 한 자궁 무력증. 그럼 자궁 무력증이 있으면 산후출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양수 과다증은 오히려 출산 후에 잘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호중재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배가 커져 있는 상태니까 인부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지금 불편하니까 그 불편한 것을 조금 감화해 주도록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적으로 파막이 되면 굉장히 배가 자궁이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축이 되면서 그 양막이 찢어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양막이 찢어지면 안 그래도 양수가 많으니까 그 많은 양수가 한꺼번에 쑥 쏟아져 나오면서 제대 탈출의 위험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양수 과다증인 산모는 보행, 걷지 못하도록 해줘야 돼요. 걸으면 그게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파막되었을 때 제대 탈출의 증상에 유의하는 게 이제 중요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너무 양수가 많아서 자궁이 크고 부풀어 있다. 그러면 양수를 천자해 줄 수는 있어요. 복부에다가 바늘을 집어넣고 자궁 안으로 집어넣고 그러니까 당연히 초음파를 보면서 복벽 안에다 주사바늘 꽂고 그 다음에 자궁 안으로 주사바늘 꽂고 그러면서 누구를 피해야 돼요? 태아를 피해야 되고 탯줄을 찌르면 안 되니까 태아, 탯줄, 태반 찌르지 않도록 초음파를 보면서 양수 있는 공간에다가 주사바늘을 꽂고 양수를 좀 뽑아주는 방법. 그런데 굉장히 급속하게 빼버리면 그게 임밸런스가 올 수 있으니까 시간당 500ml의 속도로 천천히 흘러나오도록 조절을 하면서 양수천자는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상 진통 초래할 수 있죠. 자궁이 과다하게 늘어나 있는 상태니까 자궁의 분만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궁 수축도 제대로 정상적인 수축 과정을 거치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다. 그래서 잘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만이 진행될 때 대부분의 산모한테는 옥시토신을 주잖아요. 그래서 수축이 있지만 조금 더 도와주는 입장에서 옥시토신을 줘서 자궁 수축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이 산모는 과다하게 자궁이 늘어나 있는 상태니까 그럴 때 옥시토신을 줘버리면 터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금기예요. 원칙적으로 금기다. 그 다음에 이제 자궁 무력증과 산후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맨 처음에 그죠? 굉장히 커져서 자궁 근육이 늘어날 대로 늘어나 있는 상태니까 그게 분만 후에 되돌아오지를 못해서 자궁이 그냥 늘어져 있어 가만히 있는 거. 그게 자궁 무력증. 예. 그러면 출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분만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수축제를 줘야 되겠지. 예. 그래서 옥시토신이라든지 뭐 이런 거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수 과소증, 양수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양수의 양이 아까 500cc라고 얘기했는데 또 뭐 어떤 책에 보면 300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 300에서 50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뭐 정확한 원인은 잘 몰라요. 하지만 아까 양수 과다증은 식도나 위장 계통에 기형이 있어서 먹지 못하니까 양수가 많아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양수 과소증은 비뇨기 계통이 잘못돼서 기형이 있어서 소변을 싸지 못하니까 양수가 만들어지지 않는 현상. 그래서 요로 계통의 이상이 오히려 신장이 없거나 이러면 양수 과소증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임신 주수에 비해서 진단을 어떻게 하냐면 자궁의 지름이 짧으면 의심을 할 수 있는데 대개는 그냥 초음파로 확인을 하죠. 양수 지수가 양수 과다증은 20cm 이상, 양수 과소증은 5cm 이하. 예,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부와 태아 신생아한테 미치는 영향은 양수가 과소증이면
사실 그냥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별 문제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안에 양수가 작으면 그 안에서 빡빡하니까 움직이지를 못해. 태아가.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성장을 못하죠. 그러니까 성장을 못하면서 아예 작을 때부터 조그마할 때부터 성장을 못하면 기형을 유발할 수도 있고 기형 내지는 성장, 자궁 내 성장을 못하게 할 수도 있다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골격기형이라든지 폐형성 부전증 같은 기형이 나타날 수 있고 자라지를 못하니까 자궁 내 성장 지연, 자라지 못하니까 조그마니까 조산, 조그마니까 안에서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치료는 그냥 뭐 치료 방법이 이거 사실 없어요. 별로. 그냥 태아 안녕 상태를 이것도 과다증하고 비슷하게 관찰하는 것밖에 없어. 태아 안녕 상태를 관찰한다. 그럼 태아 안녕 상태를 관찰하는 방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거 뭐 있어요? 무자극 검사가 제일 으뜸, 초음파. 그 다음에 생물리학적 해수 이런 것들을 해서 태아가 현재 양수는 부족하지만 잘 살아가고 있나를 살펴주는 거죠. 그러고 특별한 치료가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치료가 없다는 거야. 치료가 없어.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양수 지수가 5cm 이하일 때는 그냥 분만을 시도하는 게 좋다라고 그냥 의학 서적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여성건강간호학에는 뭐 자궁 내에다가 그 플루이드를 집어넣어서 양수의 양을 늘려주는 거 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그게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고요. 이게 뭐 그렇게 효과적이지도 않대요. 그래서 실제 임상에서는 잘 안 한다. 잘 안 한다. 하지만 뭐 만약에 이게 어떤 뭐 이상하신 분이 국가고시에 낼 수도 있으니까 자궁 내 수액량 증가하는 거는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궁 내 수액을 증가시키면 양수의 양을 늘린다는 거지. 그러면 태변은 희석시키는 효과는 있겠죠. 왜냐하면 그 안에서 양이 작아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성장도 못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태변을 쌀 수 있잖아. 그러면 그 조그만 그 공간 안에서 또 태변을 싸면 지가 먹고 이러니까 그 태변을 희석을 시켜주면 그 태변이 어느 정도 희석이 되면 조금 감염의 비율이 좀 낮아질 수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지 뭐 꼭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 그 대신 태반주기 박리가 의심되거나 뭐 태아가 그 안에서 숨을 못 쉬는 급성 태아 가사 있거나 그 다음에 아두가 뭐 경부에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거나 자궁 내와 뭐 측정하고 이럴 때는 양막 내에 수액 주입을 금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임상에서는 잘 쓰지 않는 방법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호중재는 그러면 뭐를 해야 되냐면 변이성 감소는 제대 탈출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양수의 양이 작거나 많으면 제대 탈출이 될 가능성이 있고 제대 탈출이 되면 모니터링상의 다양성, 변이성 감소가 나타나니까 그럴 때는 제대 탈출이 됐구나. 이거를 빨리 감지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부의 자세를 뭐 변경을 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분만 후에는 선천성 기형이라든지 호흡장애 있는지 살펴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양수 과소증이 있을 때는 기형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양막 내 수액 주입이 만약에 처방이 돼서 양막 내에다가 수액을 집어넣을 때 옛날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 어떤 의사가 식염수를 뜨거운 상태로 데웠는데 따뜻하게 데운다는 것이 뜨거워진 거죠. 뜨거운 거 집어넣어가지고 태아가 화상을 입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일은 거의 없지만 웃겨갖고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주입할 때 주의해서 주입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제왕절개 하는 게 낫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왕절개를 미리 준비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모양막염. 육모양막염은 별로 없어요. 육모양막염은 별로 없다. 그렇지만 뭐 조기 파막된 산부한테는 또 20%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양막이 파열이 되면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감염이죠. 감염 일단. 그래서 양막이 찢어졌다. 미리 찢어졌다. 그래서 분만하기 출산 전 12시간 전이다. 그러면 무조건 항생제를 쓴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행성 감염을 막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행성이 감염이 되면 그 위로 올라가서 태반 또는 복강 안으로 타고 올라갈 테니까 그 감염도 주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액마개가 있었죠. 그죠? 경부에 꽉 막고 있는 점액마개. 이런 것들이 이제 상행성 감염을 보호하기는 하지만 일단 양막이 터지면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고요. 주로 원인균 중에서 현기성 박테리아가 제일 많대요. 무슨 균에 의해서 육모 양막염이 생기게 이거는 안 나와요. 그렇지만 제일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게 현기성 박테리아 때문에 제일 많다. 하지만 뭐 어떤 균에 의해서 육모 양막염이 생겼는지 어떻게 알아? 그죠? 예. 그다음에 위험 요인은 육모 양막염이 생기는 위험 요인은 파막 후에 파막이 됐는데 분만이 계속 지연이 돼. 그러면 그 파막된 안쪽으로 균이 들어갈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진, 주로 대학병원이죠. 대학병원에서는 인턴, 레지던트 1, 2년차, 3년차, 4년차, 간호사, 경력 간호사, 신규 간호사,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내진을 해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진을 하면 그렇게 많은 반복되는 내진 때문에 감염이 생길 수 있고, 또 자궁 내 뭐 태아 감시 시술, 아까 말했던 대로 양수 가소증이 있을 때 플루이드를 안에다 집어넣는다든가 이러면 오히려 육모 양막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진단은 어떻게 하느냐? 염증이니까 일단 발열 생기겠지 뭐. 발열이 있고 그 다음에 태아가 빈맥이 생길 수 있다. 예, 그래서 양막 파열이 안 된 경우라도 양막을 천자를 해서 원인균을 알아보는 게 좋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3부 태아 신생아 영향을 살펴보면 3부는 일반적인 감염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일반적인 감염, 뭐 빈맥이라든지 고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자궁 쪽으로 아픈 거, 압통, 그 다음에 양수가 악취가 난다든지 고름이 양수에서 나온다든지 그런 경우를 이제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 때문에 조기 진통이 유발될 수가 있죠. 양막염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조기 진통이 유발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근육 자체가 감염이 되면 오히려 자궁 수축이 미약할 수 있겠죠. 그럼 분만이 지연될 수 있고, 태아 입장에서는 태아한테도 감염이 되니까 태아한테 감염이 된 상태로 분만이 되거나,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신생아가 폐혈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치료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보통 태아한테 가장 안정적인 항생제가 페니실린 계열이에요. 그래서 페니실린, 엠피실린도 페니실린 계열이니까 겐타마이신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간호중재는 이제 활력증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태아 심은 모니터링을 해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염증이 생겼을 테니까 염증이 되면 고열이 생기면 탈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봐줘야 되겠고, 일반적인 염증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 다음에 이제 자궁 수축제를 투여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항생제를 동반해서 투여한다라는 거. 슬라이드 3장 남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지체돼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할까봐 요 다음부터 이어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